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스테로이드 조합 케어제에 대해서 에난, 이퀴, 데카, 펄스 증가형 펩타이드, BPC 157, 요인빈, 쌈스라고 하는 약. 이 사람은 진짜 내추럴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좀 이게 논란이 될 수 있는 전 조준님이에요. 맥스컷과 아미노맥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맥스컷도 먹을 이유가 없고 잠배기 패커팅도 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네, 안 드셔도 되고. 자, 시작하겠습니다. 구독자님 받은 질문이 카테고리를 좀 나눴거든요. 약물, 케미컬 질문이에요. 이게 제일 많았는데 케미컬 고용량, 저용량의 기준이 있나요? 없습니다. 개인의 가치관과 방향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저는 1g만 좀 넘어가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2, 3g 이상부터 많다고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심장마다 다르니까 클래스마다 다를 수 있고, 클래식 피지컬 선수한테는 그게 고용량일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고, 보디빌더한테는 적은 양일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고, 종목마다 다를 수도 있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희 스포츠 모델이 약 제일 많이 쓴다. 그건 진짜 실제로 있는 말이에요. 쉽게 보디빌딩 생각하고 들어와서 약에 의존하면 할수록 약을 더 많이 쓰거든요. 그런 분들이 생각하는 고용량이랑 오랫동안 운동하면서 약을 저용량으로 썼던 사람이 고용량은 좀 기준이 다를 수 있겠죠. 운동과 영양이 받쳐준다는 전제하에 약의 용량이 올라가니 체급이 올라가는 건가요? 닭이 먼저 내, 계란이 먼저 내서 답 없잖아요. 그와 같은 것 같아요. 그냥 단편적으로 안 하면 근육의 면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결국은 안드로겐 수용체가 많아서 더 많은 호르몬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인 건 맞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약을 너무 함부로 안 늘렸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자기가 가진 거에 비해서 대부분은 많이 쓰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르스 칼레친스키조차도 오히려 용량을 줄이고 오픈해서 몸이 더 좋아졌다고 본인이 인터뷰에서 그렇게 밝혔거든요. 클래식 피지크 같은 경우는 제한 체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살을 빼야 되니까 불안해서 아마 우르스 칼레친스키도 그렇고 코치도 그렇고 용량을 냉정하게 못 보고 용량을 좀 더 쓰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에난, 이퀴, 데카 주당 1 미만으로 체급 및 몸 수준을 어디까지 올릴 수 있나고 생각합니다. 주당 1이면 테스토스테론이 250에서 500인 것 같고, 이키도 250에서 500, 데카도 250에서 500. 그 정도의 양이면 제 생각으로는 모든 프로대회에 다 나갈 수 있을 만큼의 약물 용량이라고 생각해요. 그 90kg급도 충분해요. 요즘 트렌드처럼 약 조합이 1, 6주에서 같은 걸 쓰다가 동화제를 한두씩 바꿔주는데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거 이제 갈아치기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동일한 약을 계속 쓰다 보면 수용체 탈감작과 연관되는 건데, 그 수용체가 더 이상 그 자극에 무뎌져서 반응을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수용체 탈감작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의학적으로 지금 근거나 과학적으로 이거를 확실하게 뒷받침해 줄 건 없어요. 이게 일부 연구 결과에서 약을 지속적으로 오래 쓰다 보면 SHBG가 스펀지 같은 역할을 해줘요. 우리 몸에 있는 유리 안드로겐 호르몬을 묶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대사산물이 더 증가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수용체 탈감작이 있다고도 생각은 하지만 갈아치기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TRT 치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적극 괜찮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이 제도권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께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에 더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미국에서 지금 TRT 어린 친구들이 많이 맞아서 난리잖아요. 근데 이거를 불법적으로 코치나 업자들이 이런 걸 막게 되는 것보다 아무래도 제도권 안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가끔 그런 말 해요. 코치나 이런 분들이 의사 선생님들 잘 모른다. 잘 모르죠. 왜냐면 지금 운동선수들이 쓰는 스택이나 이런 방식들은 의학적인 검증이 아예 안 된 브로사이언스의 영역이거든요. 뭐 어디가 아프거나 하면 당연히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치료를 받는 게 맞지만,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스택과 사이클과 TRT에 대해서 조언하고 물어볼 때가 좀 없어요. 미국 같은 경우도 일부 의사들이 그런 걸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일부들도 보통은 흔히 얘기하는 코치들이 쓰는 것처럼 막 용량이나 조합을 그렇게 하진 않아요. 내가 TRT에 대해서 조언을 구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면 차라리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좀 이 시장에 들어오면 더 좋지 않을까? 왜냐면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들 되게 똑똑하시잖아요. 그분들은 조금만 공부해도 금방 다 알 수 있는 영역인데, 안 한 이유가 뭐냐면 교과 내용이 없는 내용이거든요. 아예 이거는 아예 인정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학적 치료 목적이면 너무 긍정적이다. GH 성장 호르몬을 하루 12유닛을 사용하는 코치가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많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니 따지니까 그럼 병원을 가지고 왜 나한테 와서 이런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성장 호르몬 같은 경우는 도레아니에이치가 파라유, 로니콜보다 파라유 정도 썼거든요. 보디빌더들 같은 경우가 용량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약에 의존하지 않고 열심히 헌신적으로 운동을 해서 더 좋아졌다는 거를 내세우고 싶다 보니까 용량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경우가 다반사거든요. 근데 성장 호르몬은 과학적으로 보더라도 많은 용량을 그렇게 한 번에 소화하는 게 불가능해요. 병목 형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12IU 같은 경우는 저는 좀 과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보통 성장은 2에서 8IU 정도 사이면 충분하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12IU면 뭐 체중이 뭐 120 나가는 사람인가? 뭐 그런 사람 아니고서는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근데 코치님이 만약에 의지를 하고 믿었는데 무슨 몸에 문제가 생기니까 병원에 가라는 거는 맞는 말이에요.
당연히 몸이 안 좋으시면 병원에 가시는 게 맞고요. 그냥 코치는 그걸 치료할 권한도 없고 거기에 지식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이제 그 코치의 태도가 문제죠. 야, 그걸 나한테 왜 물어봐? 병원이라고 가. 병원에 가지고 나한테 이런 식으로 말했으면 책임감이 없는 거죠. 대표님께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스테로이드 조합 종류는? 테스토스테론이랑 프리모볼란. 테스토스테론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서 만드는 호르몬이라 몸에서 대사되고 상호작용되는 방식이 가장 자연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에 관련된 나오는 부작용도 다 컨트롤할 수가 있는 요즘은 세상이고, 그리고 제약회사에서 만든다. 그리고 프리모볼란도 아직도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드문 DHT, 그러니까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주사제 중 하나예요. 케어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지금 다 케어제라는 말로 불리고 있는데 안 쓸수록 좋아요. 좋은 코치가 어떤 코치냐고 생각하냐면 최대한 많은 약물 없이 최소화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코치가 전 좋다고 생각해요. AI는 아로마타제 이니비터라고 해서 방향족화 효소를 억제하는 약물이고, 남성 호르몬을 많이 맞으면 맞을수록 몸에서는 여성 호르몬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물론 그 늘어나는 양도 결국 한계가 있겠지만 AI라는 걸 써서 여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거거든요. 체지방이 적으면 적을수록 여성 호르몬은 전환이 안 돼요. 왜냐면 이 지방에 많이 분포해 있거든요. 근데 그만큼 과도한 양을 안 쓰고 린하게 몸이 관리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게끔 하고, 테스토스테론을 거기에 필요한 용량만 맞게 해서 AI 사용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인 것 같고, SERM은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의 약자인데, 그 SERM 같은 경우는 사이클에 쓰는 분들도 있지만 보통은 사이클 후에 써요. 이거를 먹으면 우리 시상하부 내하 수치에서 여성 호르몬이 부족한 것처럼 느끼게 해요. 아까 전에 AI 같은 경우는 아예 방향족화 효소라는 걸 억제시켜버려서 남성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으로 전환되지 않게,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이 아예 늘어나지조차도 않게 만드는 거라면, SERM 같은 경우는 여성 호르몬이 늘어나는 걸 막는 게 아니에요. SERM이 여성 호르몬 수용체 대신 결합해서 여성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 수용체와 결합하지 못하게 막는, 어떻게 보면 미믹한다고 하거든요. 그거를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 수치 자체를 낮추지는 못해요. 항에스트로겐 성질을 나타내지만. 근데 이것도 또 너무 복잡하게 들어가면 웃긴 게 뭐냐면, 일부 기관에서는 오히려 효연작용이라고 해서 오히려 에스트로겐 작용을 더 하기도 해요. 근데 이거를 쓰는 이유가 뭐냐, 우리 시상하부 내하 수치 이 축은 남성 호르몬이 적다고 느려지면 남성 호르몬을 더 많이 분비시키게 하는 여러 가지 신호 호르몬들을 분비를 시켜요. 반대로 여성 호르몬도 똑같아요. 여성 호르몬이 몸에서 적으면 여성 호르몬을 분비시키기 위한 기전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여성 호르몬이 굉장히 몸에 부족한 것처럼 느껴서 LH랑 FSH 호르몬 같은 것들, GnRH 호르몬 같은 것들이 분비될 수 있게 트리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PCT에서. 사이클 중에 여성 호르몬 관리가 안 돼 있으면 여성 호르몬이 높은 것만으로도 내인성 호르몬을 분비되는 기전을 막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여성 호르몬이 높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남성 호르몬을 분비를 안 하려고도 하거든요. 사이클이 끝나고 나면 약을 이제 중단을 하면 남성 호르몬이 뚝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보통 남은 건 여성 호르몬이 상대적으로 많아지게 돼요. 근데 이 여성 호르몬이 계속 많아진 상태로 몸이 느끼면 회복하려는 기전이 안 일어나니까, 신호가 안 일어나니까 인위적으로 SERM을 써가지고 이걸 트리거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성 호르몬 부작용도 막고요. 그리고 HCG 같은 경우는 LH를 대신하는 고환을 장악하는 호르몬인데, 사이클 기간 중에도 쓰고 사이클 후에도 쓰는데, HCG의 목적은 그냥 단 하나예요. 그냥 고환의 기능과 크기의 유지, 가장 사실 크다고 보면 돼요. 펄스 증가형 펩타이드 조합은 의미한 효과가 있을까요? 말씀하신 펩타이드가 성장 호르몬 방출하게끔 유도하는 펩타이드인데, 국내 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맨날 레이드 펩타이드랑 대한 펩타이드라고 해서 펩타이드를 파는 분들이 계셨는데, 거기 펩타이드 되게 나름 품질이 되게 좋은 거였어요. 그 당시만 해도 효과가 되게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들리는 얘기는 효과가 없지는 않다예요. 효과가 그래도 나름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그런 펩타이드를 쓸 바에는 저는 제약회사에서 생산되는 성장호르몬을 쓰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효율적이라고. BPC 157, PB500 그 펩타이드인데 부상 입은 사람들이 쓰는 거거든요. 그거 진짜 우리나라 탑급 선수가 저한테 물어보셔서 한번 써봤어요. 그래서 제가 후기를 물어봤는데 효과가 없는 것 같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어디가 나아졌거나 이게 아니라 그냥 플라시보라고 생각해요. 아예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진짜 내가 아픈 부분을 정말 치료하는 만큼의 효과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쌈스라고 하는 약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면서 대놓고 파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해외 보충제 사이트에서는 이걸 그냥 보충제로 파는 사이트도 있어요. 근데 이게 효과가 있다 없다를 얘기하기 전에 우선 알아야 될 게, 전 세계에 유통되는 쌈스 원료와 이 제품들을 사서 성분 검사를 했었는데, 검사한 것 중에 50%는 실제 성분과 다른 게 들어있었고, 그리고 막 20-30%는 함량 미달이었고, 그리고 또 다른 20-30%는 다른 성분들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대부분 쌈스를 유통하는 사이트들이 있는데 보면 해외 직구 사이트들인데, 그 나라에서는 쌈스라는 성분들에 대해서 규제를 안 하는 나라들이거나 관리가 느슨한 나라들에서 할 거예요. 규제를 안 하고 관리를 안 하고 정보도 없는 약물이니까 신뢰할 수가 없어요, 원료를.
그래서 저는 쌈스 사용을 전 추천하지 않는 편이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쓰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호르몬을 몸에 주입하는 거잖아요. SERM이랑 뭔가 말이 비슷하잖아요. SERM은 여성 호르몬 수용체를 선택적으로 조절한다고 했죠. SERM은 안드로겐 수용체를 선택적으로 조절하는 거예요. 호르몬의 양을 늘리는 게 아니라 몸의 수용체의 작용에 매개해서 효과를 내는 거거든요. 저는 굳이 SERM을 내추럴 파리 하려고 하는 거 아니면, 왜냐면 SERM 같은 경우는 도핑에서 안 걸리는 것들도 있고 뭐 4주 정도 끊으면 안 걸리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 목적이 아니라면 굳이 쓸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요인빈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국내에서는 불법이에요. 유통, 생산, 판매 다 불법이고, 근데 미국에서는 합법이에요. 그 많은 나라에서는 허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건강기능식품 보조 원료로서 인정을 하거든요. 근데 국내에서는 불법이기 때문에 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시키면 재수 없으면 통관에 걸리고, 운 좋으면 통관에 들어올 수도 있고,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뭐 키온 피어슨이나 이런 친구들이 다이어트 할 때 요인빈을 되게 추천하기도 하고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요인빈이 없고 다이어트 하는 선수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진짜 유명한 회사 중에 또 한 군데 중에 하나였는데, 미국의 하드코어 랩이라는 언더그라운드 랩 회사가 있어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불법으로 만드는. 이 새끼들이 뭘 만들었냐면 그 주사형 요인빈 클렌부테롤을 만들어요. 근데 이게 국소적으로 지방을 분해할 수 있는 포텐셜이 있는 약들이거든요. 주사하면 화상을 입은 것처럼 아파요. 근데 국소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해서 화제였어가지고 유명해졌었죠. 메트포르민이 노화를 진짜 막을 수 있나요? 노화를 막을 수 있는 것처럼 방지할 수 있다는 일부 지표들이 확인되기는 했는데, 노화를 막을 수 있는 약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시간은 절대 거스를 수 없다고 생각해요.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은 편인데 제가 근육이 많아서 높은 걸까요? 근육이 많으면 크레아틴 수치도 더 높아질 수도 있죠. 운동도 하고 하면요. 애니멀 컷 정도는 내추럴인가요? 그건 애니멀 컷에는 도핑 성분이 안 들어있습니다. 레몬 머틀에 대해서 아시나요? 전혀 아는 게 없어서 답변해 줄 수가 없어요. 거기서. 본인이 스테로이드를 쓰면서 오히려 건강검진을 더 자주 하기 때문에 내추럴 때보다 건강에서 신경 쓰면서 건강해졌다. 개소리예요. 확실하게 말씀 주시죠. 개소리예요. 네. 메스몬스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코칭하는 거에 있어서는 저는 뭐 들은 얘기는 있긴 하지만 제가 거기에서 양쪽 얘기 못 들어봤기 때문에 뭐라 드릴 말씀은 없고, 코치를 잘한다기보다는 사업을 되게 브랜딩을 한다? 그런 팀은 처음 봤어요. 그 팀을 이루고 많은 분들을 이끌고 있다는 자체가 그것도 되게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대단하게 생각해요.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많고, 약물에 있어서 막 되게 고용량을 너무 남발한다는 말도 많고 한데, 사실이 아니면 댓글 남겨주세요. 나중에 한번 나와주시면 더 좋고. 보디빌더들이 약 쓰는 걸 자꾸 드립으로 자꾸 씁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미 알고들 있으니까 얘기하는 건 괜찮은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얘기하고 웃으면서 웃고 넘길 문제 아니라고 생각해요. 주변에 약물 부작용으로 장애나 정신질환을 이런 사례가 있는지.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사용한 중에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성욕이에요. 스테로이드를 써도 나중에는 성욕이 오르더라도 발기도 잘 안 되고 오르가즘을 잘 못 느끼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도파민이랑도 연결돼 있고, 그 문제가 뭐냐면 몸에서 그렇게 많은 양의 안드로겐이 외부에서 들어오잖아요. 우리의 몸이 적응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그 낮은 자극으로는 자극을 좀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계속 성욕 없고 거의 정신병처럼. 생각보다 저한테 고민 상담하는 분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성적인 문제도 있고 부작용 때문에 그 정신적인 문제도 좀 결합돼 있다고 생각해요. 아나볼릭스를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정신적인 문제가 뭐냐면 의존하는 거. 그게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가짜 내추럴을 이대로밖에 둘 수 없을까요? 세계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도 한국은 가능성 있는 게 대한체육회, 대한보디빌딩협회가 있고 카다가 굉장히 빡세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되게 힘들 거고, 그때도 목소리 낸 이유가 뭐였냐면, 지금 이렇게 목소리 내지 않으면 이 다음에 또 할 애들을 고등학교에서 이제 20살 때 또 이거 온 애들은 또 거짓말하고 내추럴 시장으로 들어올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감시하고 누군가는 말할 수 있다는 환경이 만들어놔야지 이런 페이크 네티들이 그나마 좀 덜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문제 있다고 생각하시면 의문을 계속 가지는 것만으로도 그나마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페이크 네티를 완전히 없애는 방법은 모든 선수를 다시 대한 보디빌딩 협회에서 시합하면 돼요. 그 진짜 정확한 방법이에요. 보디빌딩 판에서도 내추럴이라는 단어가 전체적인 역사를 놓고 봤을 때 오래 쓰지 않았어요. 야구 좋아하시고 운동 좋아하시지만 내추럴 야구 선수라고 해요? 내추럴 격투기 선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추럴이라는 단어는 지금 보디빌딩에서만 쓰고 있어요. 저는 내추럴이라는 단어 좀 안 썼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사실은 저도 사설대회를 하고 있지만 솔직히 저는 왜 사설이라고 불리는지 알 것 같아요. 근데 IFBB 아마추어에서는 도핑을 허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아마추어 운동선수기 때문에. 근데 그걸 가지고 계속 내추럴 하면서 저는 IFBB 프로리그에 대한 굉장한 불만이 있는 게 뭐냐면, 내추럴 시합을 만든 거예요. 갑자기 내추럴 시장이 커지는 것 같으니까, 아시아권에서 커지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내추럴 대회를 만들기도 시작하고, 그러니까 그걸 걔네들은 지네가 여는 게 아니라 파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IFBB 프로 내추럴 비키니 대회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국내에서도. 전 이거 보고 느꼈던 게 뭐냐면, 와, 양극화가 더 심해지겠다. 옛날 비키니 올림피아들 보잖아요.
진짜 그냥 무조건 생 내추럴하고 다들 자신할 수 있을 만큼 생 내추럴. 근데 지금도 우리나라 선수의 비키니 중에 약 쓰는 선수들이 있는데 이뇨제 가끔 먹는 경우는 아직도 많은 것 같은데 그런 약을 안 쓰는 경우가 더 많아요. 쓰는 분들도 있지만 애초부터 비키니라는 종목은 그런 종목인데 갑자기 내추럴을 만들면 기존에 비키니 프로 대회 뛰었던 사람 다 약쟁이라는 거예요. 이거 사실 협회 자체가 이걸 편가르기를 하는 거거든요. 돈이 되니까 그냥. IFBB가 서로 시너지가 좋았어요. 우리나라에 왜 프로가 한 명도 못 나왔었냐면 강경호 선수, 김준호 선수, 이 선수 다 뛰어났을 때 못 나왔던 게 뭐냐면 협회에서 막는 차원도 있지만 안 막아도 프로테에 못 따요. 왜냐면 옛날에는 세계 선수권에서 우승을 해야 프로카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세계 선수권에서 우승을 하는 게 한국 선수한테는 영원히 불가능한 영역 중 하나예요. 딸 수가 없는 거예요. NPC에서 우승한다는 것 자체도 한국인이 불가능한 영역 중에 하나였었어요. 근데 갑자기 막 대회를 농어촌 정리에서 막 전 세계 대회를 여는데 그게 IFBB에서 여는 게 아니라 NPC에서 딱지 파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걸 너무 다 사업적으로만 이용하려고 해서 대회를 막 어떻게든 키워서 매출을 올리려고 하니까 가짜 내추럴이 정말 많은데 이 사람은 진짜 내추럴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좀 이게 논란이 될 수 있는 전 조준님이에요. 조준님이랑 거의 먹고 자고 했던 형님이랑 저는 아는 사이잖아요. 근데 그 형이 저는 뭐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피디님도 옛날에 친구분이 그 시절을 알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들었어요. 야, 얘는 진짜 그런 쪽으로 좀 상체 근육 키우는데 타고났고 애가 힘도 좋고 잘하더라 막 이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정성현 교수님 모셔서 이게 동의원소 검사도 제 사비로 해보려고 한다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어 한다라고 했었을 때 저희도 몇몇 내추럴 선수분들한테 접촉했었을 때 응하시는 분이 없었어요. 근데 조주님한테는 제가 연락한 것도 아니지만 조주님이 먼저 저한테 연락 줬어요. 자기는 시합 준비하면서 과거보다 더 좋은 컨디션 만들 자신도 있고 대표님께서 해주실 수만 있으면 자기는 매일 혈액 검사건 소변 검사건 도핑 검사를 받아보고 싶다. 대표님이 하는 제가 유튜브에 나가보고 싶다라고 얘기하신 거에 최근에 그 임팩트가 되게 있어서 조주님이 떠올라요. 조신현 선수는 내추럴인가요? 저는 일단 조준현 선수가 진짜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요. 이름은 들어본 것 같거든요.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진짜 그분 지금 몸이랑 얼굴이 안 떠올라요. 그래서 제가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고. 사설 대회에서 도핑 결과를 조작하는 경우가 있는지 실제로 가능할까요? 너무 쉽게 가능해요. 조작됐다는 뭐 소문이나 썰이나 그런 거 들어본 적도 없고 조작 굳이 안 했을 것 같은데. 도핑 있는 시합에서 서스펜션이나 워터 위니 사용, 소번 바꿔치기 등 썰들이 혹시 있을까요? 서스펜션이라는 게 현탄액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에 용이한 거예요. 오일에 용이한 게 아니라 몸에서 되게 빠르게 흡수돼서 대사됐다가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약인데 서스펜션 같은 경우도 무조건 다 잡히고요. 테스토스테론 서스펜션 안 써요. 뭐 나와서 데보스텍 이러는데 데보스텍 밝혀진 적 없는데 데보스텍 안드리올 쓰는 거예요. 경구 형태의 안드리올 있어요. 임파선 좀 다른 형태로 흡수되는 안드리올이라는 테스토스테론인데 안드리올 훨씬 더 빠르게 피할 수 있고요. 테스토스테론 서스펜션 안 쓰고 인스톨 같은 경우는 현탄액 같은 경우는 그 주사도 너무 아프고 오히려 그 뭉치면요 도핑의 권리가 더 좋아요. 그 부위에서 굉장히 서서히 흡수될 수 있거든요. 그 윈스톨 같은 경우는 되게 탐지가 쉬운 약물 중에 하나라서 쓰진 않고 그리고 제가 하나 재밌는 거 말씀드리면 트렌볼론도 서스펜션이 있어요. 이거 아마 대보에서도 쓰는 분들 몇몇 없었고요. 이 사람이 이런 걸 어떻게 알고 썼지? 라고 하는 분이 트렌볼론 서스펜션을 쓰셨었거든요. 근데 요즘 이 트렌이나 이런 거는 대보협에서 하는 카다에서는 하는 도핑 테스트로는 피하기 힘들어요. 대표님의 잠배기에서 단 하나의 제품만 먹는다면? 흑마늘즙이요. 블랙파워샷 효과 좋고 이런 거는 떠나서 제일 애정 있고 제일 신경 많이 썼고 제 전부를 바쳤던 제품 중에 하나여서 그냥 애정이 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테로이드 때문에 잠배기를 아는 게 아니라 흑마늘 때문에 아는 분이 훨씬 많죠. 압도적으로 많죠. 대중들 입장에서는. 펌프 vs 에너지 둘 중 하나만 먹으면? 펌프를 전 더 좋아하긴 하는데 에너지 먹는 게 나은 게 카페인 효과가 훨씬 더 셀 수밖에 없어요. 대표님이 카르니틴 신봉자라고 하셨는데 뭐가 좋은 걸까요? 카르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체지방이 감소된 거를 연구 결과도 있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 좀 과장됐어요. 그 정도로 살 안 빠진다고 생각하고 다이어트제 같은 경우는 되게 말하기가 위험한 게 뭐냐면 옛날부터 과대 과장 광고가 너무 많아가지고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인식되길 원하냐면 인풋 대비 아웃풋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이어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근본적으로는 덜 먹어야 되거나 많이 움직여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카르니틴이 있다고 하면 저는 만약에 5kg가 빠질 수 있는 게 6kg 그러니까 조금 더 빠질 수 있는 체지방이 조금 더 빠질 수 있는 정도의
포텐셜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과도한 양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카르니틴을 맞는 이유가 우리 헬스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먹기에 가장 적합한 성분이었고, 그리고 그 외에도 남성 성성기능 저하증 온 사람들한테 카르니틴을 투여했었을 때 이게 조금 좋아졌다는 보고가 실제로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막 그렇게 신뢰할 만한 대규모의 연구는 아니었지만 되게 카르니틴을 좀 믿는 편이에요. 그리고 또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 존 주엣이라는 선수도 카르니틴 주사에 대해서 언급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운동선수들은 먹는 것도 먹고 주사로도 쓰거든요. 강력한 이유가 뭐냐면 카르니틴이 안드로겐 수용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걸로 이제 인식이 돼 있어요. 또 하나 같은 경우는 인슐린이랑 성장호르몬을 쓰다 보면 성장호르몬 같은 경우를 지방을 줄이는 거에 있어서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 강할 수도 있는 호르몬인데, 인슐린을 이기지는 못해요. 결국 인슐린을 쓰다 보면 내장에 있는 비대도 일어나지만 내장의 지방이 축적될 수밖에 없어요. 과도하게 운동을 하고 뭐 다이어트제를 먹고 칼로리 적자가 난다고 하더라도 인슐린 같은 경우는 결국 이 복부 쪽에 지방이나 수분이 많이 쌓일 수밖에 없게 만드는데, 카르니틴이 이거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지금 좀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카르니틴이 가지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굉장히 이상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카르니틴 효과들이 다 검증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대표님께서 드시는 영양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종합 비타민, 미네랄, 오메가3 유산균은 거의 먹고 있고요. 다른 거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매달 달라져요. 제가 영양제 회사를 하고 있고 영양제 사 먹는 거 사는 거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매번 새로운 걸 좀 먹는 편이에요. 필요해서 먹는다는 게 아니라 다양한 브랜드의 다양한 제품을 먹어보려고 하기 때문에 먹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보디빌딩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영양제를 하나 꼽는다. 크레아틴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크레아틴은 영양제가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앞으로 크레아틴이 영양제처럼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거 굳이 왜 안 먹어? 이건 효과 있어요. 아예 나 믿고 먹어도 돼요. 이건 검증된 거예요 라고 얘기해도 그 어느 학자나 어느 누구도 이 말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크레아틴은 과학적으로 너무 검증된 성분 중에 하나예요. 맥스컷과 아미노맥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 원장님 개인적으로 너무 잘 보고 있고 기은이랑도 워낙 친한 사이죠. 예전에 연락 한번 해봤구나. 그것도 아주 예전에. 저는 맥스컷도 먹을 이유가 없고 잔베기 패커팅도 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네, 안 드셔도 되고. 아미노맥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아미노산인데 저희 회사에서 조만간 EA 나올 거예요. 네, 먹을 필요 없어요. 아미노맥스도 먹을 필요 없고 잔베기 EA도 먹을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회사라고 하면 매출액을 올리는 게 목표니까, 시장에 갇혀져 있으니까 BCA도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들어갔거든요. 헬스 보충 회사인데. 근데 저희 BCA에 대해서 아셔야 될 게, 여러분 식약처에서 BCA 효과를 인정하는 원료가, 기능성 받는 원료가 딱 하나예요. 일본의 아지퓨어라고 그래요. 일본 아지노모토에서 이제 의약 등급으로 만들어서 유통하려고 만든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아지퓨어의 BCA 외에는 그 어떠한 BCA도 BCA 효과에 대해서 소구하는 게 금지되어 있어요. 아지퓨어 BCA를 쓰는 곳이 국내에 딱 한 곳 있거든요. 원료가 워낙 비싸서. 그게 잔백이에요. 근데도 먹을 이유가 없어요. 허위 광고가 정말 많다고 합니다. 제재도 한국에서는 상당히 심한 편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없는 광고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짜 싫어요. 너무 싫어요. 왜냐하면 그게 결국은 모든 한국 브랜드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거든요. 저희가 아무리 정직하게 홍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업체가 많아지면 한국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보는 인식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결국 직구시장으로 뺏기는 거거든요. 마지막입니다. 대표님 개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3대 몇? 저 옛날에는 600 이상도 쳤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3대를 할 수 없는 몸이에요. 약물에 대해서 굉장히 지식이 많으신데 혹시 약제학, 양리학 책을 어떤 걸 보셨는지? 저는 양리학 약제학 책을 샀어요. 저는 처음에 읽다 말았어요. 내용이 제가 감히 강의를 안 듣고 그냥 읽으면서 공부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읽다가 말았고,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지금 선수들이 쓰는 거의 대부분이 인간한테 허용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고, 사실은 공부하시는 분들 아셔야 될 게, 브로사이언스, 미신은 어느 정도 받아들이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언더그라운드 핸드북이라고 해서 미국에 있는 그런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와 관련된 아나볼릭스나 여러 가지 책들을 봤지, 오히려 제도권 안에 있는 그런 뭐 의학서적이나 양리학, 약제학, 약동리학 이런 거 있어서는 막 딱히 크게 공부는 안 했어요. 대신 해외에 있는 유명한 무슨 스테로이드와 관련해서 글을 쓰는 좀 유명하신 뭐 박사님들이나 코치들이나 쓴 글은 거의 단 하나도 안 빼놓고 다 본 것 같아요. 브랜드를 하고 있는 사업가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뭐 사업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성공한 사람도 아니라서 사업에 있어서 조언을 감히 할 건 없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한테 가장 큰 원동력이 됐던 거는 단순하게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그 열망, 욕망, 욕구, 그게 가장 큰 원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뭐 이기심일 수도 있는 거고 뭐 피해의식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런 게 저한테는 가장 좋은 영양분이 됐던 것 같아요. 100만 되면 가면 벗으실 건가요? 저는 100만 할 자신도 없지만 100만 돼도 안 벗을 거고요. 안 쓴 이유가 하나예요. 제가 잠백 유튜브 채널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송기은 세탁이거든요. 송기은의 뭐 나쁜 이미지를 세탁하겠다 그게 아니라 잠백이라는 브랜드를 떠올렸을 때 특정 이름과 특정 얼굴과 사람을 안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의 곰, 그 브랜드를 떠올렸으면 좋겠어서 가면을 쓰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 하면서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지금 구독자 벌써 거의 5천 가까이 되는데 너무너무 소중하고 감사하고 댓글이 몇만 개가 달리는 거를 항상 답변을 제가 다 직접 다 드릴 거고 항상 그 감사함은 절대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피디님께서 몇 개 질문 뽑아서 주신 것 같은데 이게 제가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도 편집하다 보면 잘리는 경우도 많고 제 생각과 다르게 말이 나갈 때도 있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리 다 댓글에 답변 남겨놨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 영상에서 답변을 못 받아보신 분들은 댓글 보시면 아마 제가 자세하게 다 답변 남겨놨을 겁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 남겨주십시오. 네. 술을 먹다 보니까 입도 꼬이고 얼굴이 상당히 빨개지셔가지고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피디님께서 새로 오신 지도 얼마 안 되고 하셔서 궁금한 것도 있고 해서 이제 Q&A 시간 가지면서 이렇게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댓글을 100개건, 1000개건, 10,000개건 달아주셔도 제가 직접 다 답변 달아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시면 남겨주십시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여기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좋아요와 그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